요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송아지를 이유할 때의 방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적인 이야기인데 분만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한우에 분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유를 할 때 송아지만 이렇게 딱 어미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빼는 그런 곳도 있는데, 반대로 송아지를 놓고 어미를 빼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같이 있다가 이유 시기가 되면은 송아지를 이렇게 빼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면은 어미소를 오히려 빼가지고 낯설지 않는 환경에서 송아지들이 계속 울지 않습니까? 이유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요게 안 될 경우에 요 기존 방식을 쓰더라도 송아지를 빼면은 어미의 깔집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제 갖다 주면은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성 횟수라든지 걸음수라든지 어떻게 이동했을 때, 어미소를 이동했을 때는 훨씬 더 적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당 정체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최선이고, 안 된다면은 깔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동시켜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은 물 다음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닥은 지금 같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를 바닥에 다 소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아지들이 바닥에다가 에너지를 먹는 사료의 에너지 비율을 거의 한 20% 30% 정도를 이제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바닥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깔끔한 바닥을 유지하셔라.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은 개량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EPD 값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액에 1332라든지 1314라든지 이런 정액들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1314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내도 1.26 이래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도체도 37 정도면 엄청나게 큰 송아지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호 정액의 방향 자체가 이런 단순한 EPD만 보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은 농가들이 정말 너무 잘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보면은 12개월령 체중 이런 것도 이제 보셔가지고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하시고, 아니면은 도축 성적들, 도축했을 때의 성적들을 쭉 보고, 이 정액이, 발현형이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1332가 도축했을 때 성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엄청나게 많이 선호를 해가지고 찾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종가의 이런 표현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출현했을 때 실제의 가치를 갖다가, 물론 EPD에 반영은 합니다만은 그 반영하기 전에 도축 성적을 보고 좋은 정액을 선별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의 990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2번 같은 경우, 얘들은 1002번 같은 경우는 도체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육질은 근내는 그냥 넣으면 거의 다 툭불 나온다.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정액인데 거의 얘들이 평균적으로 도축했을 때 한 120만 원 이상 정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액을 선별한다는 것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에너지 소모를 좀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송아지 때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유를 급여를 할 때의 방식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들은 보통 이렇게 한 70cm 이상 정도의 높이에서의 어미 이제 젖을 이제 빠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일 때, 이럴 때에 이제 사위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초유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밑으로 기울여서 먹었을 경우에는 이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잔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패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들은 바닥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위가 조그만해지고 그 다음에 1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성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때는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서 초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를 급여할 때는 이렇게 입 주변을 잡은 다음에 약간 더 세워서 이렇게 초유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아시는 분은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식도 쪽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인투베이션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초유를 줍니다. 요거는 이제 먹을 때 혀를 돌린다든지 안 먹으려고 뭐 이렇게 힘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느 시간 되면은 일정 양을 줄 수가 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렇게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넣을 때 기도 쪽으로 넣는 거와 식도 쪽으로 넣는 것을 잘 구분하셔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은 기도로 들어가면 쾌쾌 끓이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송아지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숙하게 집어 넣다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 깊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집어 넣다 보면은 식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하시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보시면 이렇게 세워서 약간 더 세워서 이렇게 급여를 하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 초유를 녹일 때에 보온통이나 이제 못 쓰는 보온통 같은 경우에 온도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녹이시는데 이러면은 조금 더 빨리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도 정도 온도 맞춰 놓고 초유를 하나 집어 넣으면은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이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초유 급여 방법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요 따라서 급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서두에 제가 약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초유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송아지가 양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양수를 먹었는데 초유를 주면은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엉김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괴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괴를 형성해야지만이 린넷이라는 효소를 때문에 치즈 만들듯이 이렇게 괴를 해서 이제 소화 흡수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양수가 묻어 있을 때는 이런 괴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제 산패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들이 흡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초유를 급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수가 먹었는지는 농가 사장님들이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초유를 급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초유를 먹었을 때 이만큼 면역 수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올라갑니다. 초유를 먹였으면은 이게 이제 초유 먹었을 때의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 면역력은 떨어지는데
태어나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면역은 뭘 먹는다든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환경적인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면역력이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 부분 3주에서 한 8주 정도, 보통 한 뭐 한 달 정도 이 수준 되면은 결핍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요즘은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졌다 보니까 이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만 되면은 송아지가 영양소라든지 면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핍이 생기는 구간이 생깁니다. 빨리 옵니다. 빨리 오셨을 때에는 이게 사료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양소를 어느 정도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송아지들은 굶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에서 8주에서는 송아지가 어느 정도 먹는 부분들을 챙겨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적으로는 영양소를 이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초유 말고 그 다음에 분유라든지 이런 것을 또 추가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유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젖병을 갖다 대면 먹지를 않습니다.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우리가 사료라든지 그런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 구간들을 좀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정말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는 거와 영양 성분적으로 요것을 또 풀이해 보면은 아까와 같은 3주에서 8주 구간부터 이제 결핍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30일경 정도, 체중이 한 57kg 정도 이렇게 나갈 정도에는 사료량으로 봤을 때 한 0.5kg 정도 이제 무조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 어느 정도 사료를 먹고 있느냐 이거 체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못하면은 얘가 이 구간에 이제 진입이 안 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료량을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조금 굶는 영양적으로 결핍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60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1.2k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필요량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덩치가 더 크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가 분만하고 나서 초유를 급여를 해요. 초유를 급여를 하는데 시중에 나오는 초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말 초유들인데 분말 초유들이 나쁘다, 뭐 이건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분말 초유를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 조금 강조를 드립니다. 영양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도 면역력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수준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Ig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 성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수치가 올라가야지만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다른 동종이 아닌, 그러면 한우라든지 이런 종인데 뭐 닭이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 품종이 다른 애들의 뭐 젖을 먹인다 이렇게 되면은 면역력을 올릴 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종 간의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충족을 시켜줘서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계란의 난황이라든지 뭐 계란 분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가지고 초유 대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을 올리는 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IgG를 많이 올린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영양적으로 조금 충족돼서 면역력이 좀 올라갔지 않을까, 능동적인 면역 체계가 발동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유는 자연 유래의 초유라든지 이런 분말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서의 이런 IG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히 챙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커가드입니다. 특정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분만하기 2주 전, 4주 전, 아니면은 3주 전, 6주 전 무조건 스커가드를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송아지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볍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치료의 용이성이라든지 그리고 송아지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미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에는 안 낳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한 번 놓으면 안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커가드라든지 이런 로코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백신을 하지 않으면은 송아지 설사하는 데에서 폐사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히 이런 백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이제 조사를 보면요, 미접종했을 때 뭐 조사 두수가 좀 작아서 뭐 신뢰성이 이제 막 그렇게 높게 막 이렇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실험을 정확하게 한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것을 발췌해 보면은 미접종했을 때 85% 정도 발병률이 생기면은 폐사율이 72%입니다. 그런데 1회 접종했을 때 발병률이, 얘는 뭐 5마리가 다 발병이 되었는데 폐사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접종했을 때 효과 있죠. 그런데 2번 했을 때는 발병률 자체가 이렇게 확연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사율은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꼭 2차 접종까지 2주, 4주든 3주, 6주든 이렇게 백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농가들은 알아서 다 잘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백신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신을 하지 않았을 때 약품 비용이라든지 뭐 질병 치료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필수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독, 이제 침지를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유두공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염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부분들은 바닥에 닿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분만하기 한 일주일 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도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제 축산과학원에서 이런 자료인데요. 유방에 미소독했다, 소독했다 이랬을 때 발병 비율 자체가 틀립니다. 미소독했을 때는 한 10% 정도, 그리고 소독했을 때는 한 3.1%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향은 송아지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건강뿐만 아니라 송아지 건강을 위해서도 소독을 한번 발길질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꺼려 하십니다. 그리고 안쪽 축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냥 이제 축주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온순해지니까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분만하기 전에 한번 뿌려주시는 거 고려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송아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양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이야기 드린 게 분만하기 전 14일 전부터 난포는 형성이 되어서 이제 발생이 되죠. 이럴 때에 영양적인 충족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뭐 요즘은 도다 먹이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하십니다. 도다 먹이기 개념은 원래 낙농이 있었던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요즘 한우 농가들도 도다 먹이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다 먹이기는 건유 쪽에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송아지들이 체중이 많이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도다 먹이기의 개념을 한우에 도입을 했고, 한우에 들어왔을 때에
건유 기간 동안 이제 분만하기 한 2달 전 요럴 때에 사양 관리를 좀 더 높게 해줌으로써 송아지 체중도 물론 커지지만 송아지가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나고 어미는 유량과 유즙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전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양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사양 관리 방법이 아니고 원래 기존의 젖소 농가들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한우에 도입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분만하기 전부터 돋아 먹이기라든지 이런 영양적인 충족을 시켜가지고 태어나는 송아지들은 어미도 전량이 많아서 건강해지고 송아지도 잘 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태아기 때에 근육을 성장시키는 요소를 이제 도식을 해놨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근육이라든지 두 번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태어나서 수정하고 2개월 정도 이럴 때에 초기 단계에 이런 근육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임신기간 2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에서의 대부분의 근육수는 여기서 형성이 다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소들의 사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송아지가 태어나도 근육수를 많이 가지지 못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기간 때에도 관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특히 태어나기 이제 2달 전 관리를 조금 더 강조를 시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근육 개수가 결정이 됐으면은 근육 크기가 증대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때 사료를 많이 줬더니만 송아지가 너무 크게 태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구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근육 크기를 증대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구간에서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다음 산차, 난포의 발육을 촉진시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영양적인, 특히 에너지적인 부분들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백질을 계속 많이 주면은 크기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송아지가 너무 커져서 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적으로 여기를 많이 돋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세포수 증가는 태아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임신 후에 영양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근육 세포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임신 후 영양 관리를 통해서 이제 지방 형성되는 자리를 제공하고 근내 지방 수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기유, 이제 마블링 증가시킬 때 뭐 조기유가 좋다, 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포 분화는 어린 시기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게 이제 돋아 먹이기 할 때의 방법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농우사료를 한 10%, 20% 정량시켜주는 분만 2개월, 3개월 전부터 급여하는 것을 돋아 먹이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즘은 또 개념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때에 농우사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TDN이 조금 높은 애들로 약간 더 드레싱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낙농에서는 이제 드레싱 개념을 이제 탑 드레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개념들도 도입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의 유량의 증가 효과라든지 태아 증진, 태아가 크게 이제 조금 더 크게 태어날 수 있고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충족시켜 줍니다.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해주면은 후산이라든지 유산을 방지해주고 후산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궁 회복 속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돋아 먹일 때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도다 먹이기 할 때, 건유기간 동안에, 분만하기 2개월 전부터는, 거친 조사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볏짚 같은 이런 고간류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소화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은 잘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좀 주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도다 먹이 개념에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요. 과급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일정 양을 조금 주십니다. 조사료를 조금 줘가지고 난포 성장도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에서의 도다 먹이기 개념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농가 사례입니다. 요게 저는 최근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2017년도에 대통령상 받으신 분이 이렇게 합니다. 탑 드레싱으로 도다 먹이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월간 축산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사료를 늘립니다. 그리고 분만 2개월에는 한 20%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집 소의 상태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20%를 일반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집은 한 10%만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한 100g 정도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량하는 것은 농가들이 좀 고려를 하시고, 체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800g 정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일반 농가가 따라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0g, 300g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드레싱 해주는 것이 도다먹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신후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상 수상도 하셨던 분의 이제 말입니다. 자, 요 슬라이드가 앞에 보셨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 화우입니다. 화우 태아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하게 영양을 주고, 요 부분은, 영양을 좀 60% 정도로 뺐을 때에, 어떻게 이제, 됐느냐, 발현됐을 때 몸무게가 증가되고 요런 이제 몸 상태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20% 그룹에서 하우의 태아의 체중과 근육량, 지방, 뼈 무게가 30% 이상 증량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기간 때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도다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좋은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높다는 것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